우리 지역의 시사 이슈를 쉽게 풀어 이야기하는 시간 시사토크, 아나운서 김문정입니다. 세종대왕이 훈민정음을 창제 반포한 것을 기념하는 한글날이 올해로 575도를 맞았습니다. 한글날은 대한민국의 5대 국경일 중 하나일 만큼 뜻깊은 날인데요. 오늘 시사토크에서는 한글날의 의미와 또 바르고 고운 우리말을 시대에 맞게 어떻게 지킬 수 있을지 살펴봅니다. 이에 앞서 최근 덕진 소방서장이 119 구급차를 사적으로 이용한 사실이 드러나 큰 물의를 빚었는데요. 이와 관련한 이야기 최영호 변호사와 함께 나눠봅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응급 상황에서는 아무래도 119가 가장 먼저 떠오르죠. 그런데 최근 전주 덕진 소방서장이 119 구급차를 사적으로 이용했다는 게 알려지면서 문제가 됐습니다. 심정지가 와서 입원 치료를 받던 환자를 서울로 이송했는데 알고 보니까 서장의 매제였다고요? 예, 사건 개요를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이제 환자인 A씨는 17일 심정지로 119 구급차를 통해서 익산 원광대 병원에 입원을 하게 됐습니다. 이제 의식을 되찾은 이후에 자기는 서울에 있는 대학병원에 치료를 받고 싶다고 하면서 이제 인척인 덕진 소방서장에게 전화를 걸어서 이제 이동을 좀 시켜달라고 요청을 했죠. 그러니까 덕진 소방서장은 20일 날 이제 부하 직원에게 그 A씨를 서울에 있는 대학병원까지 구급차를 통해 이송을 해달라라고 지시를 했고, 이제 덕진서 관내 구급차는 20일 7시 반에 출발해서 덕진서에서 원광대에서 서울에 있는 대학병원까지 7시 30분에 출발해서 새벽 2시 20분까지 덕진 소방서에 구급차 공백이 있었던 사건입니다. 예. 사실 매제든 지인이든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주는 기관에서 중환자를 병원으로 이송한 것 자체는 별 문제가 없어 보이죠. 그런데 그 과정을 조금만 들여다보면 아주 심각한 문제가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관련 뉴스 영상으로 함께 보시죠. 지난달 20일 저녁 7시쯤 전주 덕진 소방서 구급대원 2명은 119 구급차를 몰고 익산의 한 병원으로 갔습니다. 중환자실 입원 환자를 서울의 한 병원으로 옮기기 위해서입니다. 구급대원들은 환자를 이송하고 이튿날 새벽 2시쯤 돌아왔습니다. 문제는 병원 의료진의 요청이 있어야만 병원 간 이송이 가능하다는 규정을 어겼다는 점입니다. 이송 환자는 덕진 소방서장의 인척이었는데 이송을 요청한 건 다름 아닌 덕진 소방서장이었습니다. 덕진 서장님한테 전화로 그때 이제 부탁을 한 거죠. 서울병원으로 이송해달라. 이 과정에서 정상적인 출동인 것처럼 보이려고 구급차 운행일지와 같은 서류까지 조작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실제 응급 환자 이송 상황이 있는 것처럼 상황실에 지령을 요청하고 출동한 뒤 환자가 이송을 거부했다고 꾸민 겁니다. 관유 지역에 있는 입원 중인 중증 환자를 이송을 하기 위해서 이송 절차를 준수를 안 했고요. 각종 기록부 관련해가지고 이런 부분들이 준수하지 않은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취재진은 소방서장의 해명을 듣기 위해 찾아갔지만 만날 수 없었습니다. 소장님 지금 안 계시거든요. 원래 컨디션이 안 좋아서. 출근은 하셨었어요? 하다가 몸이 안 좋으셔가지고 지금은. 전북 소방본부는 소방서장 등 5명을 감찰하고 그 결과에 따라 징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시민 안전을 뒤로 한 채 119 구급차를 사적으로 썼다는 비판은 피할 수 없어 보입니다. 네, 절차가 지켜지지 않은 것도 문제인데 서류 조작까지 한 건 조직적 은폐가 아니냐 이런 비판도 제기가 되고 있는데요. 예, 그러니까 대학 병원 간 이송이 사실은 불가능한 건 아닌데, 만약에 그 대학 병원 간 이송을 하기 위해서는 아마 이제 의료진이 요청을 하고 익산에 있었기 때문에 익산 관내에 이제 구급차가 이동을 했어야 될 거예요. 근데 이제 그게 안 되고 본인이 아는 사람을 위해서 사적으로 사용을 했기 때문에 이제 그 공백 기간을 메꾸기 위해서 허위 신고를 하고 이제 취소를 해서 그 동안에 구급차가 이동을 했다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그런 서류가 좀 꾸며졌던 것으로 보여져요. 네, 소방본부 측에서도 처음에 인사상 조처는 하지 않겠다 이런 입장에서 소방서장 직위 해제로 태도를 바꿨습니다. 이게 좀 여론을 의식한 듯한 의심스러운 상황인 것 같은데요. 예, 좀 사실은 초기 대응을 봤을 때는 굉장히 좀 문제가 크다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이게 내부 제보로 발생을 했고 9월 20일 날 이송을 했잖아요. 근데 9월 28일 날 제보를 통해서 처음으로 이제 언론을 통해 노출이 됐죠. 근데 이 사적 이용이라는 게 사실 언론에서 이제 계속 취재하고 물어보니까 감찰본부에서는 아마
그래도 뭐 잘못된 건 맞는데 인사 조치는 없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어요. 근데 그 다음날 이제 전국적인 이슈가 되고 바로 직위 해제를 했거든요. 그때 당시에 인사 조치가 없다고 했을 때 이제 뭐라고 했냐면 구급차 사적 이용으로 직위 해제 사례가 없다라고 했어요. 그럼 사실은 생각보다 만연한 일일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게 소방서 내에서 본인들이 좀 관행적으로 했었던 일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이날의 출동으로 만에 하나 응급 공백이 발생했다면 누군가가 자칫 목숨을 잃거나 혹은 큰 고초를 겪는 아찔한 상황도 벌어질 수 있었을 것 같은데요. 말씀하신 대로 관습적으로 이런 일이 행해져 온 것은 아니었는지 좀 철저한 조사 그리고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아마 이제 소방서 내부 직원이나 또 일부 이 시청하시는 시청자분들께서도 뭐 아픈 사람 실제 아픈 분이었거든요. 실제 아픈 분을 이제 대학병원과 이송한 게 뭐가 큰 문제일까? 이런 의문 제기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내용적으로 봤을 때는 실제 아픈 사람을 이송한 거기 때문에 뭐 본인이 급해서 그랬다거나 그런 건 아니거든요. 근데 단순히 이제 그렇게 볼 건 아닌 것 같은 게 사실 우리가 예전에 고속도로나 국도 운전을 할 때 응급차가 일반 병원 사이렌이 울려서 지나가면 사실 안 비켜준 적이 많았어요. 그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연예인들이 저것 타고 뭐 급한 일 있을 때 간다. 뭐 어디 전화해가지고 급한 일 있을 때 얼마 주면 간다. 뭐 택시처럼 이용한다라는 말이 있으니까 사실 막 욕하면서 안 비켜줬거든요. 근데 그게 많이 해소가 된 게 서로 신뢰가 생겼기 때문이거든요. 응급차가 지나가면 사실 저기 아픈 사람이 있고 누군가 급히 몸을 고쳐야 된다. 빨리 급한 진료가 필요하다라는 걸 인식을 하기 때문에 이젠 뭐 홍해가 벌어지듯이 이렇게 다들 비켜주고 양보하는 지금 이런 교통 문화가 정착이 됐는데 이런 일들이 반복되면 사실은 119 구급차에 대한 불신이 생겨. 그리고 두 번째 문제는 사실 119 소방관들이 얼마나 목숨까지 생명까지 유독한 이 위험한 일에 어려운 일을 하고 계세요. 근데 이러한 일로 소방서에 사실은 어떠한 명예 하락이나 사기 하락이 또 큰 문제일 것 같아요. 네. 이렇게 한 사람 혹은 사건 하나로 인해서 전체 소방공무원들의 명예가 실추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만 도민들에게 다시 믿음을 주는 119가 되기 위한 노력과 재발 방지책은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잠시 후 2부에서는 한글날을 기념해서 우리 한글의 우수성과 앞으로의 과제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한류 열풍을 타고 한글의 인기도 나날이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는 한글의 소중함과 가치를 제대로 알고 또 바르게 사용하고 있을까요? 한글날을 기념해서 우리 한글의 우수성과 가치, 과제를 살펴봅니다. 우리말 지킴이로 잘 알려진 농촌진흥청 성재훈 대변인, 또 전주대학교 국어교육과 하영우 교수 두 분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한글의 우수성과 공로를 기리는 날이 한글날이죠. 전라북도 차원에서도 한글날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이번 575돌 한글날을 맞아서 송하진 도지사님이 직접 시사 토크에 인사말을 보내왔다고 합니다. 영상으로 함께 보시죠. 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라북도지사 송하진입니다. 오는 10월 9일은 제575돌을 맞는 한글날입니다. 한글은 이제 세계로 뻗어나가고 있습니다. 수많은 세계인이 우리 노래를 따라 부르고 문화를 이해하기 위해 한글을 배우고 있습니다. 한글의 위상이 높아진 지금이야말로 한글 가꾸기와 지키기에 함께 나서야 할 때입니다. 전라북도는 쉽고 고운 우리말과 우리 글을 사용하고 알리는 데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생활 속에서 한글 사랑을 실천해 주시길 바랍니다. 아름다운 한글로 우리의 삶과 문화는 더욱 빛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런 한글날의 시초가 바로 각야날이었다는 것 여러분 알고 계셨나요? 더욱 놀라운 건요. 한글 반포 이후에 6회갑, 그러니까 480년이 지나서인 일제강점기에야 처음으로 한글날이 제정됐다고 하는데요. 올해는 특히 대체공휴일로까지 지정이 되면서 많은 직장인들의 월요병을 달래주는 역할까지 톡톡히 할 것 같은데 교수님, 각야날을 제정하게 된 배경 그리고 한글날의 변천사 보다 구체적으로 알 수 있을까요? 네,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한글날의 시초는 각야날입니다.
각야날은 조선어학회의 전신이었던 조선어 연구회에서 1926년 12월 4일에 선포하면서 시작이 됐습니다. 일제강점기 시기에 민족의 문자인 한글을 기념하는 날을 만든 것은 민족의식을 고취하기 위한 일종의 문화 측면의 독립운동, 항일운동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좀 첨언을 하자면 각야날은 1928년, 그러니까 2년 뒤에 한글날로 개칭이 되었고요. 광복 이후에 훈민정음 해례본이 간송 전영필 선생님에 의해서 그 전에 발굴이 되면서 이걸 바탕으로 해서 현재의 날짜인 10월 9일로 고정이 되었습니다. 네. 이렇게 한글이나 한글날과 관련해서는 우리가 역사 교과서에서도 많이 배우고 또 국어 교과서에도 뭐 용비어천가 혹은 훈민정음, 서문 이렇게 실릴 정도로 친숙한데 등잔 밑이 어둡다 이렇게 해야 될까요? 늘 별 생각 없이 자연스럽게 사용을 하기 때문에 우리 말과 글이 얼마나 소중한지 인식하게 되는 계기는 그리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세 분은 우리 한글의 의미와 가치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좀 여쭙고 싶은데요. 먼저 대변인님 의견 들어보고 싶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사람들이 쓰는 언어는 7,000가지가 넘는다고 합니다. 그중에서도 우리나라 인구인 한 5천만 명 이상이 쓰는 그런 언어는 25가지라고 그러고요. 이 25가지 중에서 누가 언제 왜 어떤 목적으로 만들었는지 그게 명확히 밝혀진 것은 우리 한글뿐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우리 한글의 가치는요. 우리 민족 스스로 국민과의 소통을 위해서 우리가 만든 목적이 뚜렷한 문자라는 것하고 두 번째는 세계에서 유일하게 누가 언제 왜 만들었는지 그 기록이 남아있는 유일한 문자라는데 가장 큰 가치가 있다고 봅니다. 예, 교수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저는 한글의 가장 큰 가치가 언어평등 실현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세조께서 훈민정음을 창제했던 때에는 문자를 읽고 쓸 줄 아는 것이 일종의 권력이 되는 시대였습니다. 대다수의 일반 백성들은 듣기, 말하기만 가능했었고요. 소위 기득권층이라고 할 수 있는 양반 계열에 있는 사람들은 이제 듣기, 말하기뿐만 아니라 읽기, 쓰기가 가능했고요. 읽고 쓸 줄 아는 것 자체가 그들의 이제 기득권을 유지하는 중요한 수단이 되기도 했습니다. 이제 훈민정음이 이제 창제가 되면서 기득권층만 원래 가능했던 읽기 쓰기가 모두 다 가능해진 것이죠. 그러니까 말의 평등이 글의 평등으로 확대됐다고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우리의 고유한 문자가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의미가 클 텐데 변호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아마 교수님하고 비슷한 건데 그 영향이 얼마나 좀 대단한 건지 생각을 해보면 서구에서는 역사의 영향을 가장 많이 끼친 인물 1위는 예술을 뽑고 사실 그 두 번째도 구덴베르크를 꼽거든요. 이제 구덴베르크의 금속활자는 사실 그 당시에 필사로 책을 한 권을 쓰면 성경 같은 경우에는 집 한 채 값이었다고 해요. 근데 구덴베르크도 금속활자로 많은 책을 찍을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지식이 대중에게 접근이 가능하게 한 것이죠. 근데 지식이 대중에게 접근이 가능하게 하면서 첫 번째는 당시에는 책은 고급 귀족들만 쓰는 거였기 때문에 라틴어로 쓰여졌어요. 뭐 영국이든 독일이든 어느 나라든 라틴어로 쓰여진 책을 성경을 보다가 이제 대중에게 이 책을 보게끔 하게 되니까 각국의 언어로 쓰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각국의 사실은 이 구덴베르크의 금속활자가 각국의 어떠한 그 르네상스나 종교혁명이 가능하게끔 그러니까 미국 서구의 역사에 가장 큰 영향을 미쳤다고 볼 만큼의 영향을 미쳤는데 사실 한글은 단순히 인쇄술이 아니라 글 자체를 지금 창제를 한 거거든요. 사실은 말씀대로 단순히 이 책을 보급한 게 아니라 글자를 보급을 하면서 시작을 한 거죠. 사실 근데 왜 글자 보급해서 우리가 혁명이 없었냐고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제 생각은 지금 이 한글의 영향은 현대에 와서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생각이 돼요. 사실 한문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학습 시간이 길거든요. 수년을 통해서 이 글을 배우는 건데 생각해보면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한자를 모르면 신문을 못 읽었어요. 그러니까 한글의 영향이 아직까지는 이 30-40년 전까지만 해도 한글의 영향이 크지 않았는데 30-40년 이후에 한글 전용이 시작되면서 아마 큰 영향이 있었고 그러한 우리의 어떠한 대중지식, 어떠한 대중문화의 이 한글을 통한 이 혁명이 지금 우리가 어떻게 보면 세계적으로 유망한 가수, 이 뭐 영화, 드라마 같은
이 문화의 힘을 지금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이 저는 한글에서 비롯되지 않았나, 한글의 영향력을 정량화할 수 없지만 굉장히 큰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어찌 보면 뭐 표음 문자와 표현 문자의 차이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말씀하신 대로 한글이 과학적으로 우수하다 이런 얘기는 참 많이 들어봤지만 얼마나 전 세계적으로 인정을 받고 있는지 또 한글에 대한 외국인들의 평가는 어떤지도 궁금해지는데요. 교수님 먼저 얘기해 주신다면요. 한글의 가치는 현재 한류보다 앞서서 한류를 이끈 적들이 있는데 예전부터 이제 한글은 문자사적으로 굉장히 많이 주목을 받아왔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1985년에 샘슨의 라이팅 시스템스라는 책을 이제 살펴보면 한글이 음소 문자가 아니고 자질을 이용한 자질 문자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크게 주목을 받았던 적이 있습니다. 조금 어려운 말을 하고 있는데 자질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우리가 한글을 배울 때 기역, 니은, 디귿 이런 순서대로 배우는데요. 자질이라고 하는 거는 그걸 더 작게 쪼갤 수 있다라는 개념입니다. 근데 그런 개념을 적용을 해서 문자를 만들어낸 게 유래를 찾아보기가 굉장히 힘들고요. 그만큼 문자사적으로 굉장히 발달되어 있는 문자다라고 이제 평가를 받으면서 주목을 받았습니다. 거기에 이제 자질이라고 하는 이론이라는 개념을 현대국어에서나 이제 쓰는 건데 15세기 때 이미 그런 것들을 적용을 했다라는 것도 굉장히 놀라운 점이죠. 그런 점에서 이제 많이 주목을 받고 있는데 물론 뭐 어떤 문자가 어떤 문자보다 더 우수하다, 더 뛰어나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아니고요. 한글 자체가 문자사적으로 굉장히 발달된 언어다. 이미 오래전부터 인정되어 왔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대변인님 의견도 좀 들어보겠습니다. 네. 그제부터 이제 세계에서 가장 큰 상이라는 노벨상 수상자를 발표를 하고 있는데요. 그 노벨상에 버금가는 큰 상이 유엔에서 주는 문맹퇴치상입니다. 문맹은 글을 배우지 못하여 글을 읽거나 쓸 줄 모르는 것을 이르잖아요. 그래서 인류가 그 평화롭게 살기 위해서는 이런 문맹률이 좀 낮아야겠죠. 세계적으로 그런 문맹퇴치에 힘을 쓰신 분들께 국제연합인 유엔에서 드리는 상이 바로 그 문맹퇴치상인데요. 그 상의 이름이 바로 세종대왕상입니다. 그래서 국제기구를 포함한 외국에서는 이렇게 세종대왕과 세종대왕이 만든 우리 한글을 높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은 우리보다도 외국에서 더 높게 평가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네. 뭐 BTS나 블랙핑크 같은 한국 아이돌을 향한 팬심 그리고 여전한 한류 드라마의 인기와 더불어서 최근에는 이 넷플릭스에서 제작한 드라마 오징어 게임이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죠. 그러면서 한국 전통놀이나 먹거리까지도 전 세계인이 즐기는 진풍경이 펼쳐지고 있는데요. 외국인들에게 한글을 비롯한 문화를 알리는 데 있어서 이렇게 콘텐츠의 영향력이 정말 어마어마한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변호사님 어떻게 보시는지요? 지금은 이제 무슨 뭐 K자 들어간 뭐 팝 드라마 영화가 얘기가 나오지만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사실은 일본 게임, 일본 애니메이션, 일본 노래를 많이 들었어요. 사실 저는 뭐 좋아하진 않았는데 그걸 좋아하는 친구들이나 특히나 게임이나 애니메이션 좋아하는 친구들은 자연스럽게 일본어를 공부를 하고 왜냐하면 일본어를 알아야 더 많은 애니메이션이나 더 많은 게임을 접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랬던 게 사실 지금 보면 해외에 있는 이제 젊은 친구들이 이제 우리나라의 어떠한 노래나 뭐 드라마나 이런 걸 즐기니까 한국어를 배운다는 게 한글을 배우고 한국어를 배우고 한글을 배운다는 게 굉장히 좀 되게 신기하다. 네. 저희가 어렸을 때는 항상 남의 거를 배우는 것만 했는데 누군가 우리 걸 배우는구나 굉장히 신기하다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예, 입장이 뭔가 반대가 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기도 하는데 뭐 학계나 국제사회의 인정도 물론 당연히 중요하겠지만 문화의 힘, 문화의 영향력은 사실 아래로부터의 움직임을 통해서 만들어 나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모두가 즐길 수 있는 뭐 현 시대에 맞는 한글이나 뭐 한국 문화 관련 콘텐츠가 더 많이 나온다면 좋을 것 같은데 두 분 의견도 듣겠습니다. 먼저 대변인님부터 해주신다면요. 네. 그 한글은 요즘과 같은 그 정보화 시대에 가장 잘 어울리는 문자라고 외국에서도 많이 인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한글을 쓰는 것은 컴퓨터의 조합형 원리하고 똑같은데요. 우리가 휴대전화를 가지고 다니면서 0부터 9까지 이 10개의 숫자만 가지고도 거기에 우리 한글 자음과 모음을 합쳐서 무려 11,172자, 그러니까 12,000자 가까운 글자를 만들 수가 있거든요. 이건 한자라든가 일본어 뭐 알파벳에서는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런 어마어마한 수준입니다. 따라서 그 청소년들이 우리 휴대전화를 가지고 우리 한글을 다양하게 좀 활용하고 어쩔 때는 가끔 비틀어 보기도 하고 이런 것도 정말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보고요. 또 어찌 보면은 이게 바로 우리 글자만의 그 특성이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교수님도 학생들 가르치시면서 또 많이 느끼시는 것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최근에 한류 열풍이 다양한 방면으로 확대되고 있으면서 이제 부수적으로 이제 한국의 문화 그리고 오늘 다루고 있는 한글, 한국어에 대한 관심도 많이 높아지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뭐 문화와 관련된 콘텐츠가 이제 지속성을 갖고 관심을 받기 위해서는 질적인 성장이 필수적인데 사실 콘텐츠 개발이라고 하는 것이 당장의 실효를 보이기가 좀 어렵고요. 그래서 장기적인 투자와 지원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보여주기식 지원보다는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국가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너무 이제 해외 맞춤식 콘텐츠 개발을 하기보다는 더욱더 한국적인 것을 추구하는 것이 조금 더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뮤지엄샵을 보면 한국적인 미를 극대화한 상품들을 판매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오히려 더 많이 지지를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너무 해외 시장에 기대해서 컨텐츠를 개발하기보다는 내수 시장도 한국인들도 너무 반할 만한 그런 컨텐츠들을 개발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우리 것을 지킬수록 이 한글이 더 발전해 나가는 원동력이 되지 않을까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한글이 과학적이기도 하지만 디자인적으로도 굉장히 우수해서 글씨가 예뻐서 한글을 배우는 외국인들이 많다는 얘기를 듣고 저는 사실 놀랐던 기억이 있거든요. 이렇게 다시금 세계인의 관심과 주목을 우리 한글이 받고 있는데 그 훈민정음이 창제된 지 575년 이상이 흐르는 동안 과연 그 정신과 이념을 잘 살려서 제대로 한글이 잘 사용이 돼 왔는지 이런 것들을 좀 되돌아본다면 어떨까요, 대변인님? 네, 우리는 본의 아니게 그 근대화 과정에서 일본의 침략과 지배를 받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쓰고 있는 근대 용어에는 아무래도 일본식 문자가 많이 들어 있습니다. 저는 농과대학을 나왔는데요. 제가 대학에서 공부할 때만 해도 일본 서적을 번역한 게 많았기 때문에 그런 게 많이 들어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사회자님께 질문 하나 해볼게요. 제가 대학에서 이렇게 배웠어요. 과수원에서는 정지와 유인을 잘해야 합니다. 정지와 유인을 잘해야 합니다. 정지와 유인이요? 예. 분명 그 단어 자체는 제가 들어본 단어 같은데 이걸 농사에 접목하려니 사실 전혀 모르겠거든요. 그렇죠. 아마 경찰들이 뭐 어디 납치범을 잡을 때나 정지와 유인이 될 것 같은데요. 예. 정지는 가지치기를 뜻하는 말이고요. 유인은 가지를 어떻게 가지 자세 잡기를 할까요? 이런 걸 뜻하는 우리말로 바꿀 수 있는 말이 있는데 예. 사실 우리는 그런 것을 바꾸지 않고 계속 써왔거든요. 다행히 이제 한 10여 년 전부터는 일본 말을 많이 버리고 우리말을 많이 쓰고 있는데요. 어쨌든 전문가들부터 그런 낱말을 바꾸려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교수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저도 대변인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을 기준으로 보면 우리말에 대한 의식 이런 것들은 크게 문제가 없지 않나 이런 생각들이 좀 들고요. 방금 말씀하셨던 물론 이제 일제 잔재가 남아 있는 말들이 있습니다. 그런 말들 혹은 이제 법률 용어나 전문 용어 같은 경우 이제 고쳐야 될 말들이 꽤 많이 있는데요. 사실 이제 국립국어원이라는 기관에서 순화어 작업을 통해서 꽤 오랫동안 지금까지도 말들을 좀 정비를 하고 있고요. 법제처 같은 경우에는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이라는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이제 그런 프로젝트를 통해서 전문 용어 중에 조금 잘못 쓰이고 있는 것들, 고쳐야 될 것들을 계속 정비를 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말이나 우리 그 글에 대한 관심도는 타의 추종을 불허할 만큼 한국 사람들이 관심이 많지 않나 이런 생각들을 좀 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면 여기 계신 분들도 한 번쯤 들어보셨겠지만 원래는 자장면이라고 써야 되는데 짜장면이라는 복수 표준어를 올리면서 굉장히 크게 이슈가 됐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 보면 단어 하나 바꾸겠다고 하는 것이 뉴스에 나올 만큼 그렇게 중요한 일일까? 저희한테는 되게 중요한 일일 것 같습니다. 예, 사람들이 그만큼 관심이 많이 있다라는 뜻이니까요. 최근에도 이제 바닷가재를 뜻하는 랍스터를 로브스터라고 쓰겠다라고 하면서 이제 사람들한테 크게 이슈가 되니까 로브스터 외에 랍스터라는 표기도 올려놓게 되었죠. 그만큼 사람들이 한국인들이 우리 말과 글에 대한 관심이 많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런 관심과 기대만큼 더 많이 발전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저도 아나운서 준비하면서 한국어 공부 굉장히 많이 했는데 로브스터 이런 것들은 이유도 모르면서 왜 랍스터가 아니라 로브스터라고 쓰지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도 종종 있었거든요. 아무래도 좀 더 편하고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는 방안으로 이렇게 한글이 가는 것도 굉장히 좋은 세계화 방안 중에 하나가 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변호사님 생각은 어떠세요? 저는 아까 대변인님께서 얘기해 주신 부분이 사실은 이게 농업뿐만이 아니라 대부분의 전문 영역이 비슷한 지금 실정일 거예요. 왜냐면은, 사실은 개념이라는 게 생기거든요. 만약에 뭐 법률에서 특정 개념이 생기기 위해선, 또한 그 사회에서 어떤 문제되는 쟁점들이 생겼고, 그 쟁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개념이 생겨요. 사실 이게 이제 법률 용어로 이 일상어가 법률 용어가 되는 시점이 생기는 거죠. 네, 서구는 이 법을 만든 나라, 뭐 프랑스나 독일이나 영국이나 이런 나라에선 이런 개념이 이렇게 일상어가 개념이 됐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 개념어, 그러니까 우리는 법률을 개수했다고 해요. 개수를 했는데 우리가 민법 같은 경우엔 일본의 민법을 개수했는데 일본은 프랑스와 독일의 민법을 개수를 했어요. 그렇게 되면 이 개념이 어떻게 오게 되냐면 이 개념이 일본어도 사실 이 개념어를 그대로 뭐 이 원어의 개념 원어로 썼다고 한다면 사실은 우리는 이 원어를 보면 되겠지만 사실 이 원어의 개념이 일본어의 한자로 단어로 이게 바뀌게 되고 이 한자는 우리 은가로 그대로 가져오게 되는 거죠. 아까 뭐 정지나 뭐 이런 단어들이 그대로 들어오게 되면서 사실은 대부분의 어떠한 전문 영역을 배울 때에는 그 책을 봤을 때 처음에 일반인이 처음 봤을 때에는 접하게 되면 이 한글로 된 책이 외국어로 된 책이나 다름이 없어요. 이 하나하나의 개념을 이해해야 되는데 사실은 이 단어가 개념과 바로 맞닿지도 않아요. 일상어가 아니기 때문에. 이러한 점이 사실은 대부분의 전문 영역으로 되어 있고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사실은 법률 같은 경우에는 이 법률을 보고 일반인이 얼마든지 이해를 할 수 있어야 내가 이걸 지켜야 될지 말아야 될지 어떤 게 행위가 잘못된 건 잘 된 건지 이해할 수 있는데 이 행정법률이나 어떠한 뭐 형법이나 이런 것들에서 그런 게 너무 어렵기 때문에 사실은 법이 어렵고 먼 게 되고 남의 일이 되고 전문적인 영역이 되는 거죠. 사실 그러면 안 되는 거거든요. 이건 당장 언어와 굉장히 밀접한 부분에 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작업이 사실 20년 전부터 계속 이루어지고 있었어요. 법률이 순화가 되긴 하고 있지만 사실 그게 뭐 많은 부분에선 이루어지지 못하고 뭐 계속 좋아지고 있긴 하지만 그런 어떠한 전문적인 영역과 우리 일상어의 차이가 괴리가 좀 심한 제3세계 국가가 다 비슷하지 않을까 생각도 들긴 하지만 그런 심한 어떠한 좀 문제점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또 한 가지 한글의 안위라고 해야 할까요? 각종 기관이나 언론에서 한글날 특집으로 뭐 바르고 고운 우리말이 잘 사용되고 있는지를 돌아볼 때 많이 지적되는 부분 중에 하나가 바로 청소년이나 젊은 세대가 많이 사용하는 신조어, 추가어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많이 쓰는 말들 중에 몇 가지를 좀 추려서 가져와 봤는데요. 혹시 이 중에 얼마나 신조어, 추가어를 잘 알고 계신지 좀 함께 보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도 함께 맞춰보시죠. 네, 1번입니다. 이거는 숫자를 어떻게 읽어야 할지 안다면 일단 절반의 성공인데요. 혹시 아시나요? 대변인님 아시나요? 지금, 예, 압니다. 무슨 일이고. 네. 예. 무슨 일이야 이런 의미죠. 두 번째로 갑통알 보겠습니다. 듣자마자 좀 축약어 같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아시나요 혹시 교수님? 아니요, 전혀 모르겠습니다. 변호사님 아시나요? 아니요. 갑자기 통장을 보니 알바해야겠다. 들으니까 아시겠죠? 대학생들 사이에서 많이 쓰는 용어고요. 세 번째로는 군싹인데요. 이건 뭘까요? 어려운 것 같은데요. 네, 이것도 집중이 안 되시나요? 이게 순수하게 생긴 한 애니메이션 캐릭터가 있는데요. 그 캐릭터 이미지를 이용해서 만들어진 단어고 군침이 싹 돈다 이런 네, 줄임말입니다. 그리고 4번은 억텐인데요. 이것도 축약어입니다. 힌트를 드리자면 뭘까요? 억지 텐션? 억지 텐션 맞습니다. 아, 그래요? 예, 자신의 기분은 전혀 그렇지 않은데 상대의 말이나 행동에 억지로 좀 재밌는 척을 하거나 격한 반응을 보여주는 걸 억지 텐션, 억텐이라고 하고 이 반대말로는 찐텐이라고 하더라고요. 진짜 텐션, 진짜로 내가 텐션을 높여서 보여준다 이런 느낌으로요. 그리고 5번은 빠테인데요. 이건 뭘까요? 이거는 알 것 같아요. 억지 텐션은 약간 긴가민가 했는데 빠른 태세전환. 맞습니다. 빠른 태세전환 정답이고요. 6번 한번 볼게요. 와이라노. 이거는 영어죠, 사실.
근데 들으면 아시겠죠? 제가 발음을 해드리니까 교수님 뭐 같으세요? 왜 그래 그런 정도의 의미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이 영어의 Y랑 우리말 왜가 좀 발음이 비슷하잖아요. 그래서 왜 이러니? Y라노. 이거입니다. 그리고 7번 알잘딱깔센. 이거 뭘까요? 이건 좀 최근에 나온 신조어거든요. 제가 사실 얼마 전에 강의하면서 학생들이 알려줬었는데 기억이 예. 정확하지는 않지만 알아서 잘 딱 깔끔하게 센스 있게 정도로 설명해 줬던 것 같습니다. 정확합니다. 네, 알아서 잘 딱 깔끔하고 센스 있게 이런 뜻이고요. 뭐 한 인터넷 방송을 통해서 유명해진 말이라고 해요. 그리고 8번 레게노. 이거 뭘까요? 이건 정말 저도 사실은 갸웃할 정도의 신조어였는데요. 네, 보이시죠? 레전드. 이 레전드 영어 스펠링의 마지막 글자 D를 O로 봐가지고 레게노라고 그냥 보이는 대로 읽어서라고 하고 쫌쫌따리는 매우 작고 하찮은 양. 그리고 좆댓구알은 이거 유튜브 보면 많이 아셨을 텐데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이었습니다. 네, 이렇게 10개 정도만 해봤는데도 사실 신세계가 펼쳐지죠. 네, 특히 요즘 신조어가 좀 더 어렵게 느껴지는 이유는 이게 단순히 줄임말만 쓰는 게 아니라 이 뉘앙스 차이를 정확히 알고 써야지만 상황에 어울린다는 점 때문이기도 한데요. 이렇게 그 뜻을 바로 알아차리기가 힘들 만큼 다양한 신조어가 쓰이다 보니까 세대 단절을 유발한다, 언어 오염이다, 한글 파괴다 이런 부정적인 지적들도 많이 보이는 한편 그저 언어 유희 아니냐, 신박하다, 창의적이다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세 분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한데요. 먼저 변호사님 어떻게 보셨나요? 뭐 표준어가 엄격하게 유지됐다면 15세기 조선인들과 지금 저희가 뭐 똑같은 언어를 사용해야 되겠죠. 사실 뭐 언어가 변한다는 건 너무 당연한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 우리가 많은 단어들이 한문에서 왔다가 지금은 이제 영어에서 오고 뭐 일본에서 오고 뭐 그렇게 되고 있잖아요. 사실 우리는 한글이란 글을 사용하지만 언어 자체는 사실은 굉장히 융합적이고 통합적인 건데 뭐 이런 것들이 제 생각에는 한글이 사실은 좀 이런 흡수성이 좋기 때문에 이렇게 사실 이 많은 정보값을 축약해서 담을 수 있잖아요. 사실 뭐 알파벳도 그럴 수 있겠지만 한글이 훨씬 더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축약어가 더 많지 않을까, 한글이 좀 그런 특성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네, 대변인님 아까 그 신조어 테스트할 때 가장 크게 웃으시던데 예,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가장 창피했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우리말이 정보화 시대에 가장 잘 어울리는 글자라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아마 이게 알파벳이나 일본어 한자로는 이렇게 우리말을 가지고 비틀거나 유희를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이건 우리 젊은 친구들이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핸드폰을 이용해서 빠르게 글자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도 가능하다고 보고요. 또 세계화를 앞서가는 우리 젊은 친구들이 이렇게 우리말을 가지고 유희를 하는 것은 저는 좋은 일이라고 봅니다. 심지어는 그 방탄소년단 같은 경우도 우리말로 노래를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말을 가지고 이렇게 재밌게 즐기는 것은 아주 긍정적으로 봐줄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요. 다만 학교에서 교육적인 차원에서 우리말의 그 원칙 같은 것은 교육적으로는 꼭 기준은 잡아줘야겠죠. 네, 교수님 교육자로서 한 말씀 해주시죠. 사실 청소년들의 언어 실태를 걱정한 역사는 꽤 깊습니다. 1960년대에도 청소년들의 언어 실태 이런 것들을 걱정을 했었고요. 60년대, 70년대, 80년대, 90년대 최근까지도 계속 걱정을 하고 있는데 그 역사를 잘 생각해 보면 사실 여기 앉아 계신 분들도 한때는 언어 파괴범들이었거든요. 청소년기가 있었을 테니까요. 이제는 좀 이런 걱정들을 그만해도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청소년들은 언어를 유희하는 세대라고 생각을 합니다. 청소년층은 또래 집단이 중요하기 때문에 기성세대와는 좀 다른 것들을 좀 추구를 하려고 하고 그런 것들이 이제 언어로 드러나는 것이 축약어, 은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유희라고 하는 거는 여유에서 시작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그 언어를 잘 알고 잘 다룰 수 있기 때문에 유희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제 요즘에 많이 쓰이고 있는 멍멍이를 댕댕이라고 하는 거는 일종의 야민정음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문자의 형상에 대한 지식이 굉장히 발달되었을 때 만들어낼 수 있는 단어들이고요. 마기꾼이라는 단어부터 시작해서 뭐 비속어라서 비방용이라 말씀 못 드리겠지만 요즘에 이제 많이 만들어내는 단어들은 여유에서 그만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아닌가, 이제 그만 걱정해도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이 좀 듭니다. 네. 한편으로는 이 한글 중에 외국어를 좀 적절한 단어로 대체하지 못하고 그대로 사용을 하거나 혹은
순화한 단어가 순화한다고 했는데 한자어여서 오히려 요즘 세대에게는 더 어렵게 다가오는 경우도 있고요. 또 일제 잔재인 일본식 한자어를 그대로 사용하기도 하는데 사실 방송 용어에도 그런 게 참 많거든요. 이렇게 특히 전문적인 영역의 경우에는 관습적으로 사용해왔기 때문에 순화해서 활용하는 것과 같은 어떤 해결 방안을 찾기가 좀 더 힘들고 오래 걸리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대변인님 어떻게 보세요? 예. 아무래도 이번엔 제 직장 이야기를 좀 해야겠습니다. 농촌진흥청에서 이제 연구 개발한 것을 국민들에게 알려드리기 위해서 매주 한 10개 정도의 보도자료를 쓰고 있는데요. 이 보도자료를 문체부에서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정부기관, 그러니까 47개 정부기관의 보도자료를 다 모아서 그걸 다 일일이 검토를 합니다. 우리가 쓰는 말 중에는 이제 순우리말도 있고 한자말도 있겠지만 외래어도 있고 외국어도 있잖아요. 외국어하고 외래어는 다른데요. 되도록이면 외래어를 좀 쓰지 않고 우리말로 표현하는 게 소통이 잘 되니까요. 그래서 문체부에서 외래어를 얼마나 쓰고 있는지 정부 부처를 조사를 해봤고 올 상반기 결과를 발표를 했습니다. 그걸 보면은 47개 부처 대부분이 10개 중에서 5개 이상의 보도자료에서 외래어를 썼다고 나온 겁니다. 그렇지만 농촌진흥청 같은 경우는 뭐 이렇게 많이 절반 정도 쓴 경우도 있지만은 그렇게 많이 안 쓰고 있고 평균적으로 보면은 농촌진흥청은 한 보도자료 3개 중에 1개 정도만 외래어를 쓴다고 볼 수가 있고요. 이걸 1월 달만 집중해서 보면은 47개 중앙부처 중에서 평균 이쪽이고요. 농촌진흥청이 외래어를 가장 적게 썼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은 전문가들부터 소통을 위해서 이렇게 되도록이면 깨끗한 우리말을 쓰려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교수님 의견도 궁금합니다. 네, 전문 용어와 관련된 정비가 필요하다라는 말씀은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요. 그런 이제 수정하는 작업들을 계속 진행을 하고 있는데 사실 여러 부처에서 진행을 해야 될 거를 지금은 소수의 기관들만 대상으로 해서 수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좀 범위를 넓혀서 다양한 기관의 잘못된 용어들을 좀 정비하는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정비하는 작업 과정들을 실제로 이제 저는 참여를 해본 적이 있는데 시간이 그렇게 넉넉하지 않습니다. 좀 오래 두고 명문화된 용어들은 사실은 한번 정비를 하게 되면 다음 정비를 하게 될 때까지 시간이 꽤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한번 정비를 할 때 잘 하는 게 필요한데 좀 전문가들에게 시간적인 여유를 많이 주고 충분히 고민해서 좋은 말로 고칠 수 있게 좀 정책적인 지원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변호사님 생각도 들어보겠습니다. 아마 이제 아까 일상어와 개념 얘기를 좀 잠깐 했었는데 사실 생각해보면 우리가 컴퓨터공학이나 전자공학의 어떠한 개념을 우리말로 다 대치시키고 그 전문적인 영역에서 학습을 한다는 건 사실 불가능할 거예요. 근데 다만 지금 얘기하는 건 전문적인 영역인 거고 사실은 행정과 법률에 있어서 용어는 사실은 일상어가 되고 사람들이 쉽게 알 수 있어야 되는 게 그게 당연히 목표를 삼아야 되는 건데 마치 그게 전문적인 영역인 것처럼 이걸 호도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문득 들더라고요. 사실은 그 행정관청이나 법률에서 담아야 될 거는 누구나 알기 쉽게 누구나 그 문장을 보면 한 번에 이해할 수 있게 이걸 목표로 해야 되는 건데 사실 보면 법문을 담을 때도 저도 뭐 국회에서 잠깐 있어봤지만 굉장히 형식적인 걸 강조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풀어서서 넓게 쓰는 거를 싫어해요. 이 관료들이. 예, 그런 부분은 좀 개선해야 될 부분이 아닐까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말씀하신 대로 이 변호사님 법률 용어들 어려운 거 참 많잖아요. 이 변호사로서 일을 하고 계시면서 그 위치에서 우리말이나 우리 글과 관련해서 실천할 수 있는 방안들 구체적으로는 또 어떤 것들이 있을지 좀 고민해 보셨을 것 같기도 한데요. 사실 제가 법률 용어를 바꾼다고 하는 사실 이제 국어학자이신 교수님이나 아마 이런 분이 참여해서 하실 거고 제가 할 수 있는 건 사실은 그 개념을 일상어로 다시 풀어서 사람들에게 설명할 수 있을 정도의 제가 능력을 키우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 교수님은 어떠세요? 우리 말이나 글과 관련해서 교수님께서 실제로 실천할 수 있는 방안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일단은 저는 국어교육과에 소속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 학생들을 잘 가르쳐서 좋은 국어 교사를 많이 양성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이고 직접적인 노력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외에 이제 뭐 저희 대학에 소속되어 있는 국어문화원이나 관내에 있는 언어 관련된 활동들을 열심히 참여하는 것이 저의 소임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대변인님께도 똑같은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조금 전에 변호사님께서 그 전문 용어, 일상 용어 그리고 누구나 알기 쉽게 할 수 있어야 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정말 그 동감하고요.
또 한 번 더 저희 농촌진흥청 이야기를 좀 드릴게요. 농촌진흥청도 이제 국가기관이고 전문 연구기관이기 때문에 이런 노력을 계속 해오고 있는데요. 최근 14년 동안 농촌진흥청에서 발간한 자료가 한 5만 건 정도 됩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낱말을 찾아보니까 한 200억 개 정도 돼요. 그 200억 개를 제가 일일이 다 눈으로 비교한 건 아니고요. 컴퓨터에 집어넣어서 분석을 한번 해봤더니 저희가 일본에서 들어온 어려운 낱말을 그대로 쓴 경우하고 쉽게 우리말로 풀어놓은 것을 쓴 경우하고 비교해봤더니 14년 전에는 어려운 낱말이 한 3분의 2 정도, 그러다가 쉬운 낱말은 거의 안 썼는데 14년 뒤에 지금쯤 돼서는 이게 지금 3년 전 자료인데요. 거의 반반 정도 돼서 아마 지금은 쉬운 용어를 더 많이 쓰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렇게 전문가들이 꾸준히 노력을 해야 한다는 거다고요. 그다음에 이런 노력을 언론에서 좀 감시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지적도 좀 해주고 이래야 또 서로 간에 견제하면서 발전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노력의 결실이 어쨌거나 농촌진흥청 내부에서라도 조금씩 보여지는 것 같은 게 좀 뿌듯한 감이 없지 않아 있는데요. 특히 지역에서 할 수 있는 일을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예를 들면 지역 사투리나 방언 같은 요소들을 관광이랑 연계해서 문화상품화를 하거나 혹은 지명 등 뭐 의미가 좋은 뭐 순 우리말을 되살리는 노력들 이런 것들 어떨까 싶기도 하고요. 또 맞춤법이나 발음에서도 아까 지금 뭐 현 세대가 잘 해나가고 있다 이런 얘기들 많이 하셨는데 시대에 따라서 조금은 자유롭고 좀 능동적으로 어떻게 허용이나 변화를 추구하는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 드는데 교수님 어떠세요? 최근에 국립국어원의 언어 정책 방향성이 약간 이제 바뀌고 있는데 한 5, 6년 전부터 조금 바뀌고 있는데 말씀해 주신 것처럼 언중들의 실제 언어 사용들을 좀 많이 반영하려고 하는 움직임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2015년 국립국어원 원장님으로 재직하셨던 송철희 교수님의 인터뷰를 잘 살펴보면 어문규범하고 표준어를 현실화하겠다고 말씀을 하신 적도 있고요. 실제로 지금 그런 흐름을 타고 언중들의 현실들을 좀 국립국어원에서도 많이 반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학계에서도 여러 가지 노력들이 계속되고 있는 것 같고요. 또 대변인님 말씀도 좀 들어보겠습니다. 네, 이 점에서는 제가 사전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사전이 우리가 말하는 그 낱말을 모아놓은 게 사전이니까요. 전주 출신 작가인 그 최명희 작가가 홈플에서 그 꽃심이라는 낱말을 만들어서 썼습니다. 꽃심의 뜻은 꽃의 마음으로 순환을 꿋꿋하게 이겨내고 아름다움, 꽃을 피워내는 생명의 힘이라는 뜻으로 아주 좋은 뜻으로 썼고 지금도 우리 전주시에서는 꽃심이라는 말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이 낱말이 지금 우리나라 표준국어 대사전에 표제어로 올라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많이 쓰고 있는 말인데요. 사전은 사실 언어 사용 현실을 반영해서 수시로 바꾼다거나 낱말을 추가한다거나 풀이를 추가를 해야 합니다. 조금 전에 교수님이 말씀하셨던 그 짜장면이 복수표준어로 올라간 게 2011년이거든요. 그때 같이 복수표준어로 올라갔던 게 나래 같은 거예요. 상상은 나래를 펴다. 근데 상상은 날개하고 상상은 나래는 말맛이 조금 달라요. 밤마실 가다고 밤마을 가다도 맛이 좀 다르고요. 뭐 봄 내음, 봄 냄새. 예전에는 냄새만 표준어였고 내음은 표준어가 아니었는데 2011년도에 같이 복수 표준어로 올려줬거든요. 이런 것처럼 복수 표준어를 올리는 것처럼 이렇게 꽃심도 사실은 우리 사전에 또 올려서 우리가 당당하게 쓸 수 있도록 해야만이 더 많이 발전할 수 있다고 봅니다. 네, 말씀하신 것 중에 참 의미 있다고 생각되는 것 중에 하나가 물론 복수 표준어의 활용도 마찬가지겠지만 그 우리말에는 사실 그 말 맛이라는 게 있다 이런 말씀에 좀 공감이 되는데 사실 작년 한글날 즈음에 제가 아직도 기억나는 게 그 예쁜 우리말로 자신의 생일을 읽어보자 뭐 이런 캠페인이 굉장히 젊은 세대에게 큰 호응을 받았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점들 뭐 세대나 지역을 넘어서 인기를 끌 수 있는 어떤 콘텐츠들이 많으면 좀 좋지 않을까. 제가 아까 드린 질문과 더불어서 변호사님 어떻게 보세요? 예, 뭐 표준어라고 해서 사실은 사실 표준어라는 개념은 일종의 국가가 어떠한 언어 생활을 규율을 한다는 면이 있거든요. 근데 아마 이제 지역의 언어, 지방 언어, 사투리라고 했던 것들에 대해서는 사실은 모르겠어요. 제가 언어적 다양성이 더 표현할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하여튼 유래나 우리가 사실 고대로 사용했었던 지역에서 사용했었던 언어가 사실 사투리도 지금 남아 있는 것이기 때문에 표준어로서 우리가 교육에 신경을 써야 될 부분도 분명히 있겠지만 그런 부분들도 아까 문화 콘텐츠나 어떠한 우리가 이 어원이나 유래 아니면 우리가 다양한 어떠한 표현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 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계속
이것도 교육이 필요한가라는 건 좀 별도의 생각이지만 예,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연구는. 예. 네. 이 밖에 한글날을 맞아서 우리가 한 번쯤 고민해 보거나 혹은 앞으로 필요한 과제들로는 어떤 것들이 있을지 다시 한번 세 분 의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변인님 말씀해 주시죠. 네. 다시 한번 사전 이야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사전이 우리 그 언어 생활의 표준이 되니까요. 저는 농촌진흥청에 근무하고 있는데요. 촌스럽다는 표현이 있습니다. 촌스럽다는 사전에서 찾아보면은 어울린 맛과 세련됨이 없이 어수룩한 데가 있다. 이 뜻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요즘 귀농하시는 분들은 뭐 어울린 맛과 세련됨이 없고자 귀농하는 것도 아니고 귀촌하시는 분들은 뭐 어수룩한 데가 있어서 귀촌하시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사전이 현 시대 사회 생활을 제대로 반영을 못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반영을 못하고 있는 사전을 우리가 표준으로 삼으면 안 되니까 표준국어 대사전에서는 이런 그 시대상을 반영해서 풀이를 좀 다양하게 해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뭔가 저도 오늘 새롭게 깨닫고 가는 것 중에 하나가 이렇게 단어에 드러난 편견까지도 좀 고려를 해서 한글을 좀 더 발전시키는 방향에 이바지해야 한다 이런 생각이 좀 새롭게 들고요. 교수님 말씀도 듣겠습니다. 네. 한글날은 우리의 문자를 기념하는 날이기도 하지만 우리의 말을 한국어를 기념하는 날인 것 같기도 합니다. 네, 한국어라고 하는 거는 표준어라고 위시가 되는 이제 서울 지역의 말만 한국어는 아니거든요. 강원도, 충청도, 전라도, 경상도, 제주도의 말들이 다 합쳐져야 한국어가 완성이 되는 것인데 그동안은 너무 표준어, 서울말에만 집중이 되어 왔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는 조금 시야를 넓혀서 방언에 대한 투자를 많이 하고 방언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많이 구축하고 방언에 조금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런 것마저도 우리가 지켜야 할 한글의 일부분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네, 맞나요? 맞습니다. 네, 변호사님도 한 말씀 해주시죠. 뭐 이런 말씀 드리면 갑자기 국뽕이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아마 한글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 높은 문화 수준 그리고 세계적인 경쟁력을 가진 문화 수준을 유지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저는 어렸을 때 이렇게 한글에 대해 자부심이 크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냥 제 자신이 아니라 우리 사회 전반 보면 그때만 해도 아까는 한글 폰트가 예쁘다고 했는데 제가 어렸을 때 한글 폰트는 예쁘게 못 만든다고 했어요. 예, 한글 폰트가 예쁘지 않다, 전산화가 어렵다, 이런 뭐 이 IT 시대 전산화가 어렵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거든요. 아까 같이 조합 언어이기 때문에 수십만 가지 어떤 언어가 생기기 때문에 사실은 이게 알파벳은 나열이 돼서 조합을 하기 때문에 훨씬 어렵다고 했어요. 전산화도 어렵다. 이런 말이 있었는데 근데 어느 순간 이게 사실은 굉장히 과학적이고 굉장히 또 더 IT 기술이 더 발달하면서 훨씬 더 편리한 언어가 점점 돼가는 것 같아요. 하여튼 우리는 세계적으로 좀 우리 말을 제대로 표현하는 한글을 갖추고 있다는 거는 우리의 큰 자산이 될 수 있고 앞으로도 우리나라의 경쟁력이란 생각이 들고 충분히 국뽕에 차올라도 오늘만큼은 예. 좋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네, 오늘 세 분 이렇게 좋은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JTBC 시사토크 오늘은 575돌 한글날을 맞아서 한글의 의미도 돌아보고 또 앞으로의 과제에 대한 이야기도 나눠봤습니다. 과학적이고 창의적인 언어를 자랑스럽게 지키고 또 유연하게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바로 한글날이 오늘날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시사토크 여기서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